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예, 그 코스피 지수는 상승 마감했고, 이 지금 거의 뭐 폭락의 과거의 제 경험과 이 분석에 따르면 요 변곡점 이후에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버티고 세워버립니다. 자,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항상 그렇지만 이 미래는 일단 아무도 모른다. 요걸 전제로 가야 됩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확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미래를 완전히 맞출 수는 없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얻어야 될 건 일단 확률적으로 내릴 자리였는데 안 내리고 올라갔다. 요거는 해석을 하면 당연히 좋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오를 자리였는데 안 오르고 내려간다라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흐름에서 이 일반적인 흐름을 방해를 하는 어떤 매매가 있었다라는 거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하는 근본적인 건 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거. 예,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이 점점 뭔가 호재처럼 인식이 되어버리는, 예, 괴상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 그 이면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의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지금 금리에 녹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기준금리가 동결 3.5%의 동결이고 미국은 5.25에서 5.5%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인상을 하면 결국 한국은행도 올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 추이를 봤을 때 한 번 더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이건 분명히 악재로 인식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예상 범위 내에 있다. 예, 그리고 2차 전지가 생각보다 빨리 살아났다. 빨리 살아났다는 것도 빨리 살아났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조금만 팔았는데 쭉 밀렸다. 예, 그러니까 다시 올려서 잘 팔기 위한 그런 어떤 그 표현하자면 마사지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포스코홀딩스가 대장이니까 보면 뭐 거의 뭐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포스코의 시작점에서 보면 참 이게 오르고 나서 뭐 그렇지만 오르기 전에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걸. 누가 알았겠냐마는 또 여기 뭐 이런 부분들,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부분들은 심리가 엉켜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심리가 엉킨 부분들 외에도 뭐 다양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 홀딩스에서 뭐 부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이 거래량. 포스코 홀딩스는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에서 꽤 그동안 매집을 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쪽에서 많이 털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털 만큼 털었는데 반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께 얘기를 해봐도, 예, 얘기를 해봐도 포스코 홀딩스는 뭐 실체가 있고 뭐 이건 확실하고 앞으로, 예, 그렇다, 괜찮을 거다, 이런 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놔두면 반등을 합니다. 단기간에 많이 내렸으니까. 그래서 반등하고 나면 또 패고 해서 다 팔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안철수 관련주를 해서 알렙이 그렇게 이 주도하던 쪽에서 다 털고도 올라갔는데, 근데 그 정도 심리가 작용할 만큼 자금이 그렇게 많은지 따져보면 조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20%대까지 내려왔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54조 원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까지 가서 또 패고 했을 때 외국인 지분율이 훨씬 더 떨어져 있을 것이고 유통 주식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게 과연 더 상승으로 갈 수 있느냐?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을 만들고 저점을 만듭니다. 이런 고점들은 개인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도 개인이 만드는 건데, 마지막 저점은. 그래서 과연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에너지만 놓고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갭을 지켰으니까 이 자리에서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고 의지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더 올라가서 판다라고 보는 건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너무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요렇게 가는 흐름에서 지금 잡아서 뭐 얼마나 먹겠습니까? 설사 100만 원을 간다 하더라도 지금 사가지고 한 6636, 예, 60%입니다. 물론 아주 훌륭한 수익률이지만 여기서 리스크, 제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50% 정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정도 리스크하고 이 정도 기대 수익률이면 투자 매력이 없습니다. 그 전에 충분히 좋은 가격에서 얼마든지 살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뭔가 사고 싶다라는 것은 한번 다시 돌이켜 봐야 되는, 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 네, 그리고 이 STX 중공업을 보면 예, STX 중공업을 이제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구주도 사고 신주도 찍고 813억 규모로 그 STX 중공업을 샀는데 STX 중공업이 그 선박용 엔진 쪽에서 어느 정도 이 점유율이 있는 회사니까 엔진 생산 능력이 추가가 되고, 예, 그래서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호황이라는 부분에서 현대중공업의 어떤 전략 이런 인수 합병 전략이 연속성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조선 기자재 업체를 사는 것까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STX 중공업은 뭐 과거에 환산 주가 무려 1,550만 원이지만, 예, 어쨌든 최근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현대중공업 산하에 이렇게 있으면서 두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는 신용이 보강이 되면서 금융 비용이 낮아지는 거. 예, 또 하나가 경쟁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HSD 엔진하고 현대중공업하고 STX 중공업이 경쟁하던 체제에서 이 세 개사가 두 개사로 줄었습니다. 예, 여기에 따른 어떤 경쟁 완화 효과가 있을 거고 앞으로 업황이 좋아질 거고, 예, 그러면 이 종목도 과거의 현대미포조선처럼 그런 현대중공업의 후광을 얻어서 좋은 종목, 아니 수익률이 좋은 종목으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선박용 엔진을 샀으니까 그 다음은 요런, 예, 선박용 엔진 또 그 하부 기자재를 만드는 쪽인데 삼양엠텍 같은 경우는 지진이 났습니다. 예, 주말에 나가지고 별 반응이 없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지진 관련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진 사업부가 없어진 지 오래됐고 뭐 명맥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과거에 지진 관련주였지로 끝나는 거라서, 그래서 기자재 쪽이 이제 STX 중공업 하부에 있는 기자재 쪽도 조금 더 활력을 받지 않을까, 예, 그런 관점에서 삼양엠텍하고 대창 솔루션이 해당이 되는데, 대창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직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포스코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걸로 앞으로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는 보시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이걸 극복하고 다시 올라가려면 단순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한 1,000만 주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틀 동안 해서 2,000만 주 정도 거래가 됐고, 이게 전체 주식의 25%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거래량 자체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거래했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통은 훨씬 적었겠지만, 그래도 전체 주식 수의 25%가 거래가 됐고 음봉에서의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주포가 잘 털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대창 솔루션을 보면 매도에 거래량이 없습니다. 올라갈 때 이렇게 사가지고 올라가고 그 전에 이 밑에서 또 긁어먹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매수 주체가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고 매도할 때 내려올 때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는
시세를 주도하는 쪽에서 잘 털어먹었고 대창솔루션은 안 털어먹었네 라는 관점. 그리고 삼성 엠텍과 함께 STX 중공업 하부에서 어떤 기자재를 만드는 쪽, STX 중공업과 거래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STX 중공업이 선박 엔진을 만들고, 그리고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또 기자재는 삼성 엠텍이랑 대창솔루션이니까 어떤 이런 수직 계열화 측면에서 두 종목이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서 지수가 버티고 있고 그게 2차전지 관련주들은 분명히 이제 말기적 현상을 띠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티는 것은 과거에 어떤 증권주에서 볼 수 있었던 한창 증권주가 뜨거워졌을 때 볼 수 있었던 현상이고, 이런 때 보통 쌍봉 찍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다시 2차 전지가 죽지 않는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시면 조금 유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고 그리고 이 금량이라는 종목인데, 금량을 보면 이런 건 이제 그냥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1선에서 정확하게 찍고 갔습니다. 야, 이거 21선 공략해서 뭐 먹었다 아니면 21선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근데 이게 장중 흐름만 보면 이렇습니다. 21선이 이렇게 있으면 장중의 움직임에 의해서 21선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1선에 닿지 않고 아랫꼬리가 올라가는데, 요게 이런 식으로 말아 올리면서 평균치가 올라가서 21선이 이렇게 올라가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1선 공략을 해서 단기로 뭐 수익을 낸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1만원을 사가지고 15만원을 판다, 40% 이틀 만에 40% 수익을 낼 수 있다. 21선 공략 굉장히 좋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1선 안 왔습니다. 요 다음 것처럼 보이는 건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말아 올리면서 21선이 딸려 올라가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거. 근데 이런 것조차 생각 안 하고 그냥 21선 찍었네, 내가 21선에 공략해서 오늘 수익 많이 먹었어요. 이게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사기를 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볼 때마다 요즘에 이제 커뮤니티 기능이 많이 약화가 되고 이제 글보다 말로 가니까, 유튜브 동영상으로 가니까 이런 현상이 좀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21선이 뭐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해서 될 만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렵다 이런 관점보다는 그게 단순한 게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게 주식 투자할 때는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쏠리는 종목을 안 갖고 있을 가능성이 99.9%니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설사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다.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뭐 이쯤에서 팔았을 거고, 조금 주식을 안 보던 분들은 오히려 이거 왜 이렇게 올랐지 하고 이 정도 팔았을 거고. 그러면 이 시점부터는 아예 보유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인데, 이걸 팔고 다른 종목을 갈아탔더니 다른 종목은 떨어지고 이건 오르더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손목을 잘라버려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이거 안 팔고 개인 투자자들,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도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 안 팔았으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표현하자면 내 계좌를 누군가 보고 반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방법은
반은 팔고 반은 갖고 있다라든지 이런 분할 매매밖에 답이 없는 거고, 주식 투자도 쌀 때 사는 거 외에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확률이 떨어지고 뭐 이런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거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이 다 비슷하다는 전제로 그 시세를 주도하는 좀 반대로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차 전지는 오래 갈 수가 없다. 일주일만 이렇게 올라도 또 따블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오래 가지는 못할 거고, 차라리 지금처럼 버티면서 죽는 게 나머지 종목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수가 안 망가지면서 무너져야 스무스하게 이 유동성이 옮겨오는데, 만약에 2차 전지주들이 정말 기록적으로 폭락을 하면 투자 심리 전체가 나빠지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러면 그 다 지금까지 오르지도 않은 종목들이 같이 내려야 됩니다. 그게 참 싫은 건데, 예, 다행히 뭐 천천히 내려주니까 좋고.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 예,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망하기 직전의 종목인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중심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왜냐면 이거 제 친구가 샀는데 그 친구 반대로 하면 돈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종목에서 이 친구가 손절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틀 전에 손절을 한 게, 보시면 이틀 전에 최저점입니다. 그래서 얼마 날렸냐 물어보니까 그 전에 전화를 했는데 다 죽어가는 겁니다. 예, 그 친구가 근무하는 직장에 이제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일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거기 담당자분이 어떠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요즘 주식 투자는 잘 되냐 물어보는데 카나리아 바이오를 손절을 해서, 저도 이 종목 그 친구한테 듣기 전에는 아예 몰랐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손절해서 한 2천 이상 날렸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예, 그래도 이 포인트를 찾자면 그 친구가 거의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설마 그러면 이때부터 반등하지 않을까 봤는데 실제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아 보이긴 한데 수익률로만 치면 어제 한때 20%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손절하고 한 20% 이상 올랐다. 근데 손절하고 나면 잘 가더라라는 관점에서, 한번 단기적으로는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지만 저는 투자를 못하는 게 뭐 어마어마합니다. 예. 부채 비율 1000% 넘고 순자산 235억에 적자 나고 있습니다. 이 순자산에 이 정도 적자면 올해 안에 이거 뭐 증자를 하든 뭘 해야 됩니다. 예. 주가도 높으니까 뭐 그런 거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주변의 대중 심리 관점에서 관심을 보일 만한 종목인 거. 그리고 숫자가 계속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달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기아인데, 이 기아 보시면 이제 분기에 3조 4천억까지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10조 돌파를 하는데, 영업이익 10조 돌파하고 연결 기준으로 매출 100조 원 찍고 제조업에서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면 굉장히 준수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2차 전지 관련주들 앞으로 설비 투자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매출 100조 갈 거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자, 에코프로비움을 보면 시가총액이 40조입니다. 이 회사가. 시가총액 40조, 에코프로가 32조, 합쳐서 72조 원인데 이 매출을 나중에 100조 찍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가 가도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그 기아는 100조 찍었는데 왜 33조밖에 안 되느냐.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 기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하는데, 최근에 이런 발군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달리는 것은 아무래도 그
테슬라의 어떤 부담이 크지 않나. 테슬라가 이제 저가로 자꾸 전기차를 뿌리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좀 우려로 바뀐 상태가 아닌가라는 관점인데, 예, 근데 테슬라에 대한 평가도 또 너무 좀 이미지가 좋다 보니까 너무 호의적입니다. 둔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대차의 자율주행이나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나, 물론 이제 테슬라가 더 진율보하고 데이터도 훨씬 많이 축적이 돼 있겠지만 현대차가 또 한국에서는 괜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를 경험하기 전에는 오 진짜 막 혼자서 자율주행 해가지고 다 가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 도로 상황에서는 도저히 안 맞는, 예, 신호등 한번 잘못 그리면 바로 사고니까. 미국처럼 뭐 700km나 직선 거리가 있고 뭐 이런 도로 환경이 아닌 이상은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게 과연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입니다. 상황 보고 나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자율주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데 깜빡이 켜면 뭐 차선도 바꾸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시승하는 사람도 막 벌벌벌 합니다. 이게 손을 못 대서. 예, 그래서 과연 기아나 현대차가 그만큼 지금처럼 이렇게 외면받을 만큼의 상태냐, 그렇게 경쟁에서 열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더 이상 연구개발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팔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전기차에서는 피 터지게 싸우고 이러면 캐시카우가 없는 테슬라가 과연 유리할까라는 관점에서, 예, 기아나 현대차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본 김에 이제 현대차까지 보면 자,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41조 4천억. 저희 그냥 이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있고 에코프로 BM 있고 둘 다 한 40조 정도 되고 기아가 있고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33조고 이게 한 30조 되고. 자, 여러분들 현대 기아차 가질래? 에코프로 BM 가질래? 그러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아주 그 믿음이 굳건한 주주분들 제외하면 다 이거를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회사 합쳐가지고 분기에 7조 원씩 영업이익이 나오고 이건 영업이익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면, 자, 에코프로비엠 영업이익이 뭐 1147억이 났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게 영업이익이 맞느냐라고 봤을 때 가장 이제 편하게 하는 거 재고가 3천억 정도 늘었습니다. 물론 뭐 매출이 증가를 하니까 재고를 그만큼 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논리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이 재고가 3천억 늘어났고 1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2021년 12월하고 비교했을 때는 재고가 거의 한 9천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9천억 정도 재고가 늘어나고 영업이익 5,700억이다. 재고가 만약에 안 팔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오히려 3천억 이상의 적자가 난 거랑 똑같지 않느냐. 물론 이제 이건 그냥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해하시기 쉽도록 접근을 한 거지만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괜찮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 그리고 뭐 너도 나도 지금 설비 투자하는데 항상 그 산업의 어떤 사이클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설비 투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해가지고 그 설비 투자 이상의 수요가 발생을 해서 여러 기업들 투자한 모든 기업들이 다 녹아나는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래 가지 않아서 뭐 실적 악화, 경쟁 격화에 따른 어떤 매출 감소 등등. 그러면 그 재고가 결국은 이제 자산이 아니라 악성으로 바뀌게 될 거고, 그걸 빼면 지금 순자산에서 재고를 빼면 3천억밖에 안 되는데, 뭐 이건 예,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합니다. 지금 고점에서 거래량도 잘 터졌고, 고점에 잡은 분들은 불행하지만
밑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지금 시세를 주도했다가 지금 터는 쪽은 얼마나 큰 돈을 벌었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벌고 에코 프로그램에 다시 들어와서 더 올려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싼 거 다시 들어가서 또 작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 끝난 겁니다. 이런 흐름이면. 자, 그래서 이제 뭐 요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시장 차원에서 보면 이게 낫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자금들은 이제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이제 새로운 걸 찾을 거다. 그 새로운 게 뭐가 되겠느냐. 2차 전지 다음에 비슷한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2차 전지가 떴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모터가 될 것이고, 아니면 2차 전지가 떴으니까 그 다음은 전기차 다른 어떤 부품이 될 것이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전기차 쪽에 할 게 없으면 조선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는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2차 전지가 아닌 전기차 관련주,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중에서 저는 이 YM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이런 작은 종목이 뭐 지금도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 보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부담이 없고, 시가총액도 아직도 600억대니까 뭐 내려봤자고. 근데 이 전기차 관련해서 증설까지 한다. 이 작은 회사가 뭐 자금이 넉넉하지도 않은 회사가 증설까지 하고 올해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되고 매출이 발생을 할 텐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큰 기대가 되는, 그리고 이 기술적인 흐름도 그렇습니다. 뭔가 여기서 뭔가 갔을 때 뭔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없고, 예. 왜 뜬금이 없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급등하는 종목들이 월요일에 많이 급등을 시작을 합니다. 월요일에.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가는데, 이 종목은 여기 보시면 금요일에 떴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뜬금없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뜬금없는 일이 발생을 했고 갔습니다. 그리고 죽었는데 그 뒤로 거래량이 없습니다. 주가가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없습니다. 아까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홀딩스처럼 고점에서 엄청난 변동성과 거래량이 있었냐, 그렇게 해서 시세가 끝났냐 그러면 안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전기차 다음은 아니 저 2차 전지 다음은 그 외에 전기차 부품 쪽이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핫해서 경쟁이 치열해서 너도 나도 설비 투자라는 2차 전지 쪽은 당연히 앞으로 과잉 생산으로 수익성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여기에 돈이 집중되면서 조용하게 보안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 기업들은 그게 진짜 실속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시장은 또 어떤 답을 줄지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뭔가 이 뜬금없었던 거에 비해서 이제 뜬금이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쯤 되면.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